오늘은 산업전환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4차 산업혁명 탄소 중립 관련한 이슈로 이제 급속도로 산업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지요. 지난번 1일인가요? 그 예결위 공청회에서 우리 성시경 교수께서 산업전환 상생기금 마련에 대한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상생기금을 통해서 산업전환 시기에 어떤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산업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산업 전환을 지원해 주는 것은 매우 저도 중요하다고 보고요. 의원님 생각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정부가 그래도 내년도 예산에 금년도에 그런 성격의 예산 21년 예산이 한 6천억 정도밖에 안 됐었는데요. 내년에는 한 1조 1천억 정도라 약 2배 정도 일단 늘렸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정부도 산업 전환에 대비할 수 있는 예산을 정부로서 할 수 있는 한 대폭 늘려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정부 차원에서 그렇게 대비하는 것들은 아주 잘하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러나 이제 국가 주도로 가는 부분들이 있을 테지만 또 시장의 어떤 메커니즘을 반영해서 갈 수 있으면 훨씬 더 효과적이겠죠. 그래서 그런 어떤 기금 운영에 관한 부분들도 제안을 좀 해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친환경 차 구매 목표제를 위해서 좀 그 예산이 필요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요. 네. 본 의원이 그 친환경차 확대 보급을 위해서 환경 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를 했고 지난 6월에 본회의를 통과를 했습니다. 우리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구매 목표제 또 의무 제도를 도입을 했는데요. 이게 올해 내년이 시범 사업을 하고 23년부터 이제 의무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주무부처인 산업부가 내년 시범 사업 기간 또 관련 예산을 한 67억 원 정도 편성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최종 정부안에서는 전액 삭감됐단 말이죠. 우리 부총리님께서는 특별한 대안이 있으셔서 이 예산 없이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셔서 그런 건지 의견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의원님께서 노력하셔서 그 친환경 구매 목표제가 새로 도입이 됐습니다. 그리고 버스라든가 승용차, 화물차처럼 차종별로 어떻게 구매 목표를 설정할 것인지에 따라서 예산 규모가 달라져 가지고요. 그에 관한 구매 비율이 아마 환경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연말이나 1월 달에 되는 것 같은데요. 그 비율이 나오면은 반영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희가 국회에서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와 같은 내역이 나온다면 거기에 따라서 적정한 구매 이 2차 보전 예산을 산정해서 국회 심의 단계에서 저는 일정 부분은 반영할 의사가 있음을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환경부 장관님, 네. 관련해서 이게 국회 예산 심의 전에 최종 결정하기 전에 이 예산이 가능하겠습니까? 그 이제 구매 목표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제 그 적정 수를 확보하고 있는 기업들이 감당이 가능한 정도가 돼야 하기 때문에 그 목표 수치를 정하는데 지금 협의 중입니다. 그래서 그게 좀 나오고 나면요, 저희가 이제 내년부터 그 구매 목표에 따라서 만약에 차량을 구매하거나 하게 되는 경우에 말씀하신 인프라라든지 이런 것들이 같이 지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약간은 패키지 지원이 약 일종의 인센티브처럼 지원될 수 있는 것까지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안이 나오면 의원님께 보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취지는 네. 같은 말씀을 하시는데 다른 말씀을 얘기를 하셔서 계속 하게 되는데 내년 그건 예산에 아니고요. 반영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인 상황을 만들 수 있냐를 여쭙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렇게 솔직하게 되면 말씀드리면 예. 바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올해 저희가 시행했던 것이 KEV100이라 그래서 대량으로 쓰는 자동차 화물 운수, 물류 또는 렌트, 리스 업계가 자발적인 무공해 차로의 전환과 관련한 MOU를 맺어서 그걸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렇게 참여한 기업들의 경우에는 일정 부분 목표를 준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하려고 했던 목표가 있으니까 가능합니다라고 해서 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닌 업계들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고시를 만들어서 제도화하는 것은 고부담이 조금 있습니다. 우리 중소기업 관련해서 이 납품 단가 연동제를 좀 고민해 봤습니다.
한번 이제 계약된 어떤 상황에서 어떤 원자재 값이라든지 뭐 이거 중간재 가격이 올라간다고 해서 이거를 중소기업이 납품처인 그 절대 갑의 위치에 있는 대기업에게 이걸 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는 상황에 대해서 우리 부처님 다 이해하시죠. 상생협력법 차원에서의 조정 어떤 제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중소기업 중앙회라든지 중소기업 협동조합에서 조정하는 것들을 좀 만들기는 했는데 이게 뭐 굉장히 현장에서 여전히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걸 잘못 조정 신청을 하면 뭐 거래 단절이 단다든지 뭐 이런 측면이 있어서 조금 더 구체적인 방법으로 납품 단가 연동제를 이런 제도 설계가 좀 필요하겠다 싶은데 우리 부총님께서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하신 게 있으신가요? 근본적으로 이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이 자율적으로 계약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정부가 이런 연동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개입하는 것이 혹시 지나치게 사적 계약에 또 너무 관여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도 저희도 조금 되는 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 수탁기업이 스스로 기업 원가를 절감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 R&D 투자라든가 이런 거에 또 소홀히 될 수 있다는 또 전문가 지적도 있어서 정부로서는 이렇게 연동제를 공식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좀 부담이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 납품 단가를 조정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 중재적 역할을 전문기관이 하든 중기벤처부가 하든 그런 쪽으로 일단은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고 있고요. 기술적인 문제라면 뭐 제조 원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겠는데 원자재 값 상승이 주 요인이라면 원자재가 같은 경우에 지난 7, 9월로 봐도 한 석 달째 한 40%대 원자재 값이 올랐단 말입니다. 이거를 뭐 다른 제조 공정이라든지 제조 기술로서 해결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죠. 예, 이 문제는 하여튼 중기벤처부하고 또 관련 부처하고 저희가 한번 좀 더 고민을 깊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팹리스 기업들과 관련한 정부의 지원들이 조금은 미진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 팹리스 기업들과 시스템 반도체 기업들에게 정부 지원하는 예산들이 상당 부분 이제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나왔다라는 거죠. 어떤 뭐 인력 양성이라든지 R&D. 그런데 현장에서 보면 우리 팹리스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어떤 시제품 제작이라든지 설계 툴 관련한 어떤 정부의 지원이 굉장히 좀 목마르게 기다리고 있어요. 팹리스 기업이 국내 한 150개 정도 되는데 상위 한 7개 정도가 1,000억 정도를 매출 이상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들은 뭐 흑자도 못 내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어떤 지금의 환경 속에서 이 팹리스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설계 툴 같은 경우를 이 팹리스 개별 기업들이 마련하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점이 있지요. 그래서 중국 같은 경우는 이제 완전히 그 무상으로 정부가 배포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어떤 예산 정책에서 좀 더 들여다봐야 될 부분들이 그런 건데 실질적으로 현장에서 필요한 그런 예산이 반영돼야 되겠다 싶어서요. 저희가 한두 개 얘기를 들면은 팹리스 전용 1,000억 원 상생 펀드도 만들었고요. 시스템 반도체 설계 지원 센터를 재작년에 작년 6월달에 개소해가지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시스템 반도체 육성과 관련돼서 특히 팹리스하고 파운드리 쪽에서 애로가 있는 상이라면은 뭐 예산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의향이 있습니다. 저희 목표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현장에서 좀 구체적인 애로를 발굴하고 있는데요. 의원님 아까 말씀하신 내용들이 현장에서 잘 안 되고 있다면 이거는 뭐 저희가 발굴해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예,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